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뒤 다시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설 특검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 중 방통위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야당은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의 본회의 상정도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 환불 중단 사태, 소비자들이 위메프 본사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에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차 씨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들 회사 앞에는 오늘 성난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위메프 대표는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을 약속하면서 달랬는데 여행 상품 외에도 피해 금액이 상당해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위메프 본사 앞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여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상금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장을 찾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위메프를 통해서 이제 구입했고 지금 대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돈이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짜고 4월 달에 결제했던 금액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막막해가지고. 티몬 본사에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지만 문이 굳게 닫혀 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자 위메프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반본체라는 걸 구매했거든요. 티몬에서. 근데 이제 그 물품이 배송하기로 했다가 배송이 이제 운송장 번호까지 날아왔는데 갑자기 다음 날 취소되고. 저는 지금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위메프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접수해서 환불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소비자의 항의 방문에 대비해서 경찰력도 동원된 상황. 위메프 류하연 대표를 만난 성난 소비자들의 외침은 격렬했습니다. 애들 놔두고 왔다고 애들 놔두고. 아니 우선 전화금 써보라. 위메프 대표는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자본 규모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행 지금 클레임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있고요. 근데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는 게 속도가 느리는 게 불만이셔서 오전에 처리 방식 대비 왜 오후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미지급된 피해액만 1,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 외에 정상금 처리가 안 된 곳도 많아 앞으로 티몬 위메프 사태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이번 달 여행 상품의 빠른 취소를 지원하겠다면서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나중에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카드사까지 소집해 환불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위메프 본사로 조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태랑 관련해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티몬에도 합동조사반이 투입돼 정산 지연 규모와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보고한 상황과 실제 상황에 맞는지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 사용 계획 이 부분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8개 카드사를 긴급 소집해 결제권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불이라는 이런 걸 좀 고객 응대를 해줘라. 공정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민사상 채무 문제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린 정부와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여행업계에는 계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죠. 그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받고 3시간 반 뒤에야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 직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중앙지검 지휘부에 조사를 준비하러 들어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건 같은 날 밤 11시 16분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도 3시간 넘게 이를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조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실시간으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 지휘부 사이 15분 정도 통화를 거쳐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대검찰청 감찰부도 이 같은 3시간 공백을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사팀에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물었는데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보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사팀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조사에 참석했던 최지우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 조사 전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 보안과 경호에 불리한 검찰청사 대신 제3의 장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 역시 경호 지침에 따른 절차였다며 황제 조사라는 비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불거진 검찰 내부 충돌 사태가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주례 정기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 사후 보고와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지시로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갈등 국면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씨는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울먹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김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원로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부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결제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되는 공무원을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외에 드러난 추가 기부 행위도 4건이 있다며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받아왔고 법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남편과도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수행비서 배 씨가 자기 멋대로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배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검찰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의심과 추측에 그 제보자의 악의와 거짓 그리고 검찰의 의도가 뒤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 재판에서의 증거로서의 아무런 고려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금품 제공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씨 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본인도 몰랐던 식사였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족한 증거에도 검찰이 구형을 밀어붙인 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원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왜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느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 전공의 충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하면서도 수련 보이콧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첫 선언 뒤 다른 대형 병원 의대 교수들도 수련 보이콧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원대학병원과 충북대학병원 등 지방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시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제자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 대부분이 수련 보이콧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도 실제로 새 전공의 지도를 거부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모집 전공의들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자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동시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하반기 모집에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년 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들은 내일 하루 진료를 쉬고 토론회를 엽니다. 전국 단위 토론회 형식을 빌려 대정부 투쟁을 하는 셈인데 통상 금요일엔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의대 등 빅6 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GM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노무 관리와 작업 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진 GM대우 당시 사장과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한국GM은 그러나 이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등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약 10년 만에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 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된 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던 노동자들도 한국GM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이 없었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와서 1차 하청과 2차 하청을 구분하고 지적 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한단 말입니까? 2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말입니까? 소속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노동자들은 원청사 한국GM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배당금 3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전의 버스 운송회사 A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족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이렇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상자 16명을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은 기록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 씨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차 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또 부결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사법을 두고도 충돌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없는 일반 입법 중지하라! 국민의힘 규탄한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기관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총 투표수 299표 중 다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본회의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고 또 부결된 뒤에는 개판이다. 이런 거친 표현도 오갔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또 화내는 건 또 상당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표결을 하고 네. 발표를 하고 그 2층 방청석에 해병대 전우들이 네. 상당히 크게 이제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집단 항의를 하니까 했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이 장내 질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우원식 의장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떻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죠. 했습니다. 조용히 예. 해달라고를 했는데 네네네. 그럼 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조금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게 원래의 그 모습 원래 아닙니까? 성품이 좀 그러시죠. 예, 그런 성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원래 또 국회의장 정도면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극도로 지금 대결 국면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을 말리다가 또 싸움이 되는 네. 그런 지금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 재의결이고 또 두 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쪽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허탈하면서도 또 분노가 있고 이럴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해병 네. 전후회의 그런 그 허탈한 분노의 목소리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소위 야유성 발언들이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표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뭐 지금 벌써 두 번째다 보니까 여야 간의 감정 충돌까지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60% 가까운 이 사실 이 특검 찬성률이 높잖아요. 민심의 여론이. 그런데 국민의힘 여권이 또다시 두 번째 이렇게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99명이 이제 표결에 참석을 했고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표가 1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석 3분의 2 찬성 요건에는 못 미쳐서 이제 폐기가 됐단 말이죠. 요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천하람 의원은 오늘 뭐 외국 출장 중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한 명이 벌써 299명이고 무효 한 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기를 잘못해서 무효 한 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3표 정도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뭐 뚜껑을 열어볼 수는 반대표. 네, 반대표가 3명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이제 생각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무기명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국민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뜻이 70% 이상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특검을 내용을 보면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제3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강하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뭐 그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이 올바르된 특검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하고 중립성을 결여된 이런 것을 특검을 하겠다고 올린 민주당 다수당이 저는 폭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그 상설특검법처럼 2명을 올리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상설특검의 본래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금 특검을 보면은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봉쇄해버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한테 큰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것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표결 숫자만 딱 보면 반대표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전부 108명 전부 오늘 참석을 했으니까 반대가 108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찬성의 3표가 나왔고 무효표가 1표가 났단 말이에요. 무효표도 이게 사실 잘 쓰려고 했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일부러 무효표를 던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여권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결의 의미를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부결 아닙니까? 그럼 당론이면은 사실 거의 이탈표가 1표, 2표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외에도 이제 2분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권이 당장 사실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후에 어떤 방향을 둘러싸고 아직은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지금의 어떤 세네표의 이런 반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란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특검의 방향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어떤 암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폐기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고 거의 두 달 만에 또 한 번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한 달 만입니다.
예. 5월 28일 날. 그러니까요. 지금 7월 아, 말이니까 7월이군요. 7월 말이니까 이제 거의 2달인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발의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또 일단 대응을 민주당 할까요? 입장은 다시 발의한다는 겁니다. 3세판 네. 발의. 그래서 네. 8월 달에 다시 이제 법안을 상정하고 또 네.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좀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리고 아직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일단 세 번째 법안 발의를 하는 것 쪽으로 지금 일단 의견이 갈리고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안 될 경우 이게 과연 이제 실익이 있느냐 또 다시 또 190여 표 차적으로 또다시 또 재의결,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거쳐서 예. 또다시 안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또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뭐 얘기하신 대로 네. 상설특검의 일부 조항을 좀 바꿔서 예. 야권이 추천하는 예. 그런 인사를 중에서 이제 상설특검사가 이제 임명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아직은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제3자 특검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네. 일단 법안을 발의해라. 법안을 발의하면 이거는 진정성이 있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텐데 지금은 말만 던져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지 실제로 그 제3자 특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3자 특검에 눈 돌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제3자 특검 같은 경우를 한동훈 대표가 된 게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네. 이제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론화된 국민의힘 안에서 이 공론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그 언제쯤 발의를 할까요? 발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동훈 대표의 후보 시절 대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특검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뭐 변호사협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정한 법관을 특검을 추천해서 그것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제의를 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3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받을 생각이 있고 해결할 생각이 있었으면 네. 오늘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오늘 표결을 해서 예. 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써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너희도 대통령이 거부해라. 우리는 또 특검 또 내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 이것이 누구한테 손해가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법적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이 오기로서 아니 본인들이 추천하고 본인들이 다 하고 모든 걸 본인들이 다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민주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제3자 특검도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오늘 특검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이제 상설특검법이라고 2명을 추천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설특검을 하면서 이것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 상설특검법에 나온 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 이것도 이제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또 손대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변형은 상설특검하면서 그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에 추천하도록 이제 변경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시킨 그런 변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시키는 것이 지금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그냥 특검입니다. 지금 최상민 특검처럼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인 보수 집권 여당을 배제시키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 교수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그 재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설 특검을 하거나 요 결정을 아까 그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셨나요? 그럼 이제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세 번째 다시 특검을 발의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제 다만 아직 이제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 번째 특검법 발의하는 게 일반 당론이 현재 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여론이 변한다든지 또는 도저히 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어떤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이제 좀 바꿔서 하는 방안도 지금 이제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최상병 특검법 말고 이제 또 다른 쟁점이죠.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최소 나흘 정도 이상의 대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법안이 4개니까 한 개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법적 요건을 맞춰서 이제 24시간 안에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원의 5분의 3이 이제 의결하면은 또 종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다 따져 보니까 4박 5일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안이 4개라서 그러니까 방통위법 개정안이 있고 방송법, 이게 KBS하고 이제 관계된 거고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관계된 거죠. 그리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거 EBS. 그렇게 해서 이제 4개니까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이제 하루 24시간이 이제 걸려서 지금 이제 4박 5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아까 그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었나요? 아까 화면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은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야 이제 찬반 토론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두 의원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첫 주자로 했는데 첫 주자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한 7분이 지났나요? 우원식 의장이 최영두 의원을 불렀답니다. 최영두 의원은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의장을 바라봤는데 의장이 지난번에도 이거 언제 종결하냐 그거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3시간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17시 32분에 박성준 의원 외에 169명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달라는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한 시간부터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니까 명확하게 하면 내일 오후 5시 32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굳이 우원식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24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진행이 됐냐면 아니 의원이 이거 하는 건 끝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마무리는 져야 되지 이걸 않느냐. 뭐 그럼 앞으로 24시간 더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이제 지금 딱 정해놓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또 이틀째 진행이 됐는데 오늘도 여야 공방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2개예요. 하나는 이제 법과 논란입니다. 과거 이제 본인이 MBC 대전 MBC 사장 시절 쓴 법카에 대해서 이 내용이 상식에서는 아득히 넘어가요. 사실 법카가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소위 클린 카드로 통용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 호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날 빵집에서 90만 원 카드 결제된 거 정말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식에서는 아득히 넘어서는 뭐 추석 연휴에 또 집 근처에 빵집에서 또 카드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지금 김혜경 앞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카 논란 얼마나 셌습니까? 4명이서 10만 4천 원 썼다고 지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물론 뭐 선거법 관련이지만
그런데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갖다가 방통위원장에 추천한 것 자체가 여당이 지금 어불성설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극우 이 편향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후보자가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또는 뭐 과거 이제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극우적인 어떤 그 뭐 소위 지역 폄하 발언이라든지 또는 뭐 광주 항쟁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극우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이 소위 공정을 담보하는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야당은 뭐 거의 뭐 울분을 토하듯이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방송 관련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본회의장이 있었고 과방이 있었고 말이죠. 또 그와 함께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더 격화가 됐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글쎄, 뭐 헌법 65조에 보면은 이제 탄핵의 대상을 이제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되는데, 직무대행이 탄핵이 가능한가? 뭐 보면은 현행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 자료에 보면은 부위원장도 가능하다. 이런 뭐 또 해석도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장관 부재 시 차관이 직무대행하면 그 차관도 가능하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방통위원장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설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또 이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방통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이상인 직무대행을 이제 탄핵을 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방문진 이사 교체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용산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일단 발의돼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서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마찬가지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퇴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지만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임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또 지명이 바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뭐 방통위원장은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이 어쨌든 그 탄핵이 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이제 사퇴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사퇴하면은 바로 또 지명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위원장 어떤 상임위원을. 그러면은 계속 잠깐이지만은 뭐 영인 체제라는 것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체제가 잠깐 유지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무슨 뭐 탄핵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명 있는 이 방통위원 부위원장인데 직무대행이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지금 MBC, KBS, EBS 이사교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위원회라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혼자서 인사 준비하고 뭐 소위 말해서 MBC, KBS, EBS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사진 교체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하겠다 그런 건데 이러니까 또 정부 측에서는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벌써 위원장 2명이 벌써 탄핵하기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럼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인데 이분도 탄핵 발의되면 바로 사의 표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인사권이 다시 여권에 가니까. 그럼 또 임시체제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21대 때 13건이었고 근데 제대로 된 탄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22대 들어서 벌써 6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상인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상임위원인데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직무대행하면서 이것을 이제 방통위를 이끌어 가는데 그럼 민주당이 왜 이 사람까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을 제동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사 추천권을 대폭 확대해서 직능자한테 부여해가지고 민주당판 그런 박문진 이사를 만들기 위한 그것도 방송사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치열하게 팽팽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 안타깝습니다. 네, 요 얘기를 지금 계속할 수 없어서 지금 시간은 조금밖에 없고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요.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방송사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17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이제 간단히 얘기할 텐데 어쨌든 처음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는 요 장면이 굉장히 어쨌든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당이 그 발의한 최상병 특검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오늘은 여기에 집중한다 뭐 그런 의미였나요? 저는 뭐 눈치 보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지금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사실은 우리가 뭐 앞서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 발의부터 해야 돼요. 또는 법안 발의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일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서 최고위원 된 분도 우리가 먼저 법안 발의하지를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이라는 게 마지막 히든 상황, 그러니까 몰리고 몰려서 도저히 못 받지 않을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발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차별화를 위한 말뿐이었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게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일부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요 녹취를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당은 대표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뭐 따로 떨어지는 원내대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서는 사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대표 선거를 막 만들어 놓고 대표를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의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친윤계가 또 딴 반발을 하면은 결국은 당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체제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기에서 딴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뭐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만 망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당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이제 결정 권한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김재원, 김민전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당론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바뀐다고
당론이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원내 문제는 이제 원내 정당화가 오랫동안 우리의 수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원내 정당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앙당을 축소시키고 그것이 그리고 과거의 어떤 제왕적 대표 시대에서 제왕적 대표를 축소시키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당을 수렴화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예.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지금 뭐 김종인 뭐 전 의원 같은 경우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예. 당원의 대표는 당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하지만 당 대표도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표의 모든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저런 것은 과거의 제왕적 대표 시제를 얘기하는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신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과거처럼 막 내 뜻대로 가겠다. 예. 그런 어떤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김종인 뭐 대표의 저런 워딩을 저는 예. 동의할 수는 없고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정치라는 것은 당이 분란보다도 예.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 지혜롭게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당 대표 독단으로 아니면 원내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 전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래요. 한 목소리를 이제 내야 네.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동안에 이제 소위 총선 민의를 갖다가 외면했는데 이제는 당신마저도 외면하면 안 돼요.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거는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새로 62.8%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의 공약을 갖다가 패싱하고 예. 자기 맘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예. 국민의힘이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한 발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상 요 다음 이야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의장과 관련해서는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점식 정책의장이 이제 친윤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장을 유임시킬까 아니면 이제 바꿀까? 요게 이제 관심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각각 한 말씩 듣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당내 권력 싸움에 지금 매몰되면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도 국민의힘 몸을 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대표가 되고 대표되기 전에는 지금 사인이 치열하게 서로 많이 갈등을 많이 갖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났고 네. 이제는 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예. 머리 속에 있는 걸 다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갈등 요소 지우고 대탕평적으로 가서 큰 정치를 네. 해야만이 내 편만 챙기고 이 편은 배척하고 예. 하면은 내년에 바로 대선 또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편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예. 당대표 된 순간은 개파, 친윤, 친한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능력본이고 예. 탕평 인사를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의 예. 인기가 훨씬 더 상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상당히 각을 세웠던 김재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이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요 인사 관련해서는 이름을 해야 된다. 이름에서 인사를 도와주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제랑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 모습인데 요거는 왜 바뀌었을까요? 뭐 이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원내에서의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대표와 조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고 사실은 이제 선출직이 아닌 당직자는 신임 당대표가
체제가 들어서면 사표를 내는 게 어느 조직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원장이 안 바뀐다 또는 버틴다 이러는 순간 또 한동훈 죽이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위 의장 다른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다 정무직들은 다 사표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절차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재원 최고가 어제 각을 세운 거는 어제 오전이었고 어제 저녁 때 이제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혼자 두지 말라고 이제 다 도와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는 혹시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뀌었나 분위기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던데 어떠신가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려면 대선을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쓰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던 아니면 뭐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친윤, 비윤 뭐 이런 것도 공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끌어안아야만이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도 없고 그리고 당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공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 이기냐 지냐 이런 성적으로 대선에 바로 이렇게 직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구도가 내년 9월에 대표직을 물어나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새롭게 살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탕평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는 중국을 향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최고 4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복인 오늘 도심은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뿜어내며 푹푹 찌는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찜통더위에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찜통더위라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집에서 너무 더워서 나왔는데 덥기는 진짜 덥네요. 중국을 향하고 있는 3호 태풍 개미에서 뜨거운 열기를 한반도로 불어넣었고 한반도 대기 중하층에는 남쪽에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상층에는 중국 북쪽에서부터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이 뒤덮은 것이 원인입니다. 한낮에 경기 안성 고산면은 36.7도, 경주는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경기 안성 고산면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동작구와 강서구, 마포구 등의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는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예고됐습니다. 당분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왼쪽의 태풍과 오른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서풍, 즉 수증기가 밀려 올라오면서 호우 구름을 만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400mm, 지리산 등 남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3호 태풍 개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호우가,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며 추가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녀 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 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 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자녀 공제로 1조 7천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 세율 인하로 2,4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 원칙과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와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도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또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결혼세액 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단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 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던 점도 손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을 연 4,4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 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의 출산 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 도약 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도 1,000만 원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 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건 소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중소 판매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대로라면 입점 업체들의 줄도사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냉장고와 드라이기 등 가전기기를 판매하는 A업체입니다. 지난주 은행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대금을 티몬 월드로부터 지급한다고 했음에도 이제 정작 저녁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보통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2달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정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선정산 대출을 주로 이용합니다. 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산금을 입금하면 은행에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인데 정산 지연으로 이를 못 갚게 되면서 졸지에 연체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A업체가 은행에 당장 갚아야 할 금액만 20억 원으로 보름 안에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원업체로 등록하고 이제 5일이 지나면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협력업체들 역시 대금 정산이 막히면서 줄도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고요. 티몬에 항의 방법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전 판매 중소업체들만 100곳이 넘는데 피해액을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몬 류광진 대표가 정산 지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가운데 언제 정산금이 들어올지 모르는 판매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별다른 고지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부과한 과징금은 19억 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입니다.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에 넘기면서도 이 같은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 그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중국이 그 대다수였고 기타 국가가 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알리가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다면 국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제재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고객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추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를 맞이한 카카오가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화 대표가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신화 대표는 각 계열사의 쇄신과 상생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진행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AI 서비스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들어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으로는 2.5% 성장률 달성에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류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에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기 대비 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1.3%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급감을 했습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이자 6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식료품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분기 0.7%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신규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석유 제품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0.9% 증가했습니다. 1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2% 성장했지만 지난해 2분기보다는 2.3% 성장을 했고 하반기 들어 내수도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특히 IT 경기는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지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영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연간 성장률 목표치 2.5%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훈풍을 탄 반도체 기업은 활짝 웃었지만 혹한기를 맞은 배터리 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 발빠른 시장 선점에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매출은 16조 4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4조 1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성과급도 두둑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50% 최대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기세를 몰아갈 방침입니다. HBM3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하였으며 4분기에는 고객형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HBM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주가는 9%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2분기 성적표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4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과 45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 판매 증가와 함께 환율 효과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60% 가까이 줄었고 영업 손실도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 성장 방향성이 바뀐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금리 트렌드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서 주요 OEM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올해 20% 이상의 매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업종에 따라 실적 희비는 엇갈렸지만 하반기 더 나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정보기술 IT 대란으로 인해 국적 저비용항공사 3사의 항공기가 평균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T 대란이 시작된 19일 오후 3시 반부터 2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항공편 총 89편이 지연됐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민단체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해 더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때 대상 선정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보통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되고 3인 가구도 502만 원대로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정부 사업만 13개 부처에서 74개에 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7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범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95만여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내리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월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올해보다 7만 1,000명가량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일정 금액만 내던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 공개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치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비록 내년은 아니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번 정부 내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이유인데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 일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 씨는 실질적으로 소카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카를 사용자라고 인정하며 곽 씨 손을 들어줬지만 소카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곽 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2심은 맞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곽 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법적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카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도 결정했다며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기사가 호출 수락, 휴식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곽 씨의 부당해고 주장도 받아들여진 건데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오늘 대법원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해고된 타다 기사 30여 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년 전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 경찰관들이 범인과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합니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질타하며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박 전 경위에겐 사회봉사 400시간을, 김 전 순경에겐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경위는 불명예 퇴직했고 김 전 순경은 근무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 형을 때리면 절대 앞으로 경찰 안 변합니다. 아니 위험 칼 들고 막 설치는 범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도 그게 직무유기면 집행유예 정도인데 누가 목숨 걸고 시민들 안전 지키겠어요. 이런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유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양쪽으로 갈라져 마주섰습니다. 본회의 직전 야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여당은 방송사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각각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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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입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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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지도부 역시 표결 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확관화합니다. 제2표결엔 미국으로 연수를 간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재석 인원 3분의 2, 즉 199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겁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3명,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최소 2명은 예상치 못한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일단 이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야권은 이제 플랜 B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까지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인데 더 강도 높은 특검법 또는 상설특검 제안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애초 여권 분열을 겨냥해 수정안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법안이 모두 4개인 만큼 본회의 충돌은 나흘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대로 야권 주도로 방송사법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방통위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올랐는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도 줄줄이 상정 대기 중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기 위한 거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란 오명을 얻고 싶으냐며 때론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을 방송장악사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유튜브처럼 쓰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장악사법은 한마디로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 정권에서 지켜온 공영방송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라며 방통위원이나 빨리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법안이 상정되면 남은 절차는 법안 찬반 표결인데 여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방송 관련 4개 법안 각각 24시간 토론과 토론 종결,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본회의가 최소 4박 5일 이상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를 떠나지 말고 기상 대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방송사법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 진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하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모두 4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1인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과 관련된 그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속도전 배경에는 MBC 사장 교체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데 여권 성향의 이사진이 새로 선임돼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탄핵 중독이란 겁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기관장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건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완화 혹은 폐지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 유력 대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그 목소리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개편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출마 일성부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으며 금투세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금투세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밝힌 상황입니다.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 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 역시 첫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최우선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세수 결손 우려 등을 이유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부의장 등 지도부뿐 아니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유예를 포함한 금투세 완화 기조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서 3년 전에 입법을 했잖아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금투세 완화는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 반발 여론이 적잖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적극성을 보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 2쇄본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 당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사회 일각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앞서 초판본에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언급을 수정한 데 대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뜻을 왜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인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실은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지난 5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한 지 2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학자인 유 교수를 발탁한 이유로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치열하게 연구했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만든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산하에 2개의 비서관실을 두게 됩니다. 고령사회 등 인구 정책 전반과 예산을 챙기는 인구기획비서관, 또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과 인식 개선까지 저출생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저출생 대응 비서관입니다. 출산을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번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기구가 하나둘 모습을 갖춰가는 가운데 핵심은 국회 논의 단계인 부총리급 기획부서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타이완을 거쳐 중국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방에도 폭풍이 몰아칠 만큼 강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층 옥상 구조물이 강풍에 뜯겨나가더니 난간벽이 무너져 길가에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엄마가 숨졌고 아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바람에 쓰러지면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덮친 고목. 60대 여성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한 산골마을 이장은 토사에 깔린 차량을 꺼내려 굴착기를 몰고 가다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타이완 동북부를 핥히고 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을 뚫고 날아간 에어부산 여객기는 착륙 시도 4번 만에 가까스로 남부 가오슝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번 태풍이 지난 2016년 7월 네파탁 이후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이 타이완 해협을 건너오면서 중국 본토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푸젠성에서만 15만 명이 대피했고 저장성 연안까지 모든 선박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북부 내륙 베이징과 허베이성 일대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국에 상륙한 뒤에도 엿새 동안이나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할 걸로 예보돼 있어서 10곳 넘는 지방성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처럼 선수단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파리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축구팀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끝도 없는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말리의 첫 게임이 열린 파르크 대 프랑스 경기장에는 경찰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관중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냈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팀에 대한 협박이 끊이지 않아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선수단을 최고 수위로 24시간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Pour pouvoir assurer une parfaite étanchéité de sécurité. Et puis deuxièmement, il y a effectivement ce qui relève de l'organisateur et peut-être du travail que fait la sécurité privée sous l'autorité des organisateurs. Voilà, je vais faire le point évidemment avec les organisateurs pour qu'on puisse améliorer les choses à partir de demain. 지난 한 주 동안 선수단은 이메일과 전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피살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를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8명의 선수단 외에 프랑스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en we came here, we were told that we're not going to feel safe, and people kept asking us if we feel safe walking around with kippahs.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파리의 자국민을 상대로 공격을 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등 좀처럼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코로나19 회복 후 백악관에 복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 포기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각 24일 저녁 8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연설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임무를 넘겨주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6개월 동안 대통령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화당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재선 포기와 함께 즉각 후임으로 지목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능력 있고 터프한 사람이라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후 첫 유세에서 민주당의 새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막말을 퍼부으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가진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미국을 파괴할 극좌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피격 이후 통합을 강조하며 막말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며칠 못 가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수가 1년 전보다 2,000곳 가까이 줄고 반대로 노인시설은 3,00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계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곳으로 840곳, 가정 어린이집이 12,109곳에서 1,692곳으로 1,417곳이 각각 줄었습니다. 여자 양궁의 간판 임시연 선수가 예선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시연은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랭킹 라운드에서 72발 가운데 48발을 10점 관역에 꽂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세계 신기록인 694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임시연은 이어지는 남자 경기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와 짝을 맞춰 혼성전에 나서게 되며 이로써 최대 3관왕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여자부 막내 남수연이 2위, 주장 전운영이 13위에 올랐으며 우리나라는 세 선수 점수를 합친 단체전 랭킹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유리한 대진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리의 친환경 모습들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펠탑 아래에 있는 샹드마르스 아레나입니다. 유도와 레슬링 경기장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3년 전에 지어졌는데 특징은 나무 건축물이란 점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체해 목재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파리 시내 새로 지어진 올림픽 상점들도 대부분 나무로 건축됐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데 아예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그랑팔레와 앵발리드 등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Concerning the climate issue, we really want also to be innovative and to accelerate those innovative solutions to reduce the carbon print of the games. 더 나아가 배출된 탄소의 자연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파리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올림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은 이런 나무를 파리 시내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량은 17만 그루에 달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통제되면서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경기장 반입이 안 되는 플라스틱 컵은 인근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From French from Paris is not good. Sorry. I am French, but it's not good, it's not good. 대체로 친환경 올림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s, but also to see the Olympics.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re doing some job in terms of eco-friendly development. 아직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파리올림픽은 경기 외적으로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 친환경과 함께 양성평등 가치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남녀 비율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50대 50으로 맞춘 대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배구 여제 김연경과 남자 수영 황선우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이 남녀 공동 기술을 앞세워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도쿄올림픽은 성평등 가치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회입니다. 기존 3명이었던 선서자 역시 선수 2명과 심판 2명, 코치 2명 등 6명으로 늘려 남녀 성비를 1대1로 맞췄습니다. 여성 선수 비율도 48.5%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과 함께 성평등 기치를 아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체 참가 선수 1,500명 가운데 남녀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게 대표적입니다. 대회 전 5,250명씩 확정된 첫 남녀 동수 올림픽입니다. 여성 선수 참가를 처음으로 허용한 것도 1900년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선 여성 출전 종목을 늘려 32개 종목 가운데 28개 출전 남녀 선수 수가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구호는 양성평등과 포용을 강조한 완전히 개방된 대회입니다. This is what also the Olympic Games are about, to bring all the different cultures of the world together in a peaceful competition and for dialogue. 오직 남성만의 무대로 시작한 올림픽은 이제 양성평등 가치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외국인 코칭 스태프 면접과 해외파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면담을 마친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좋은 미팅이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외국인 코치 선발을 위한 면접에 이어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이재성, 황인범과 서령호 등을 만난 홍명보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유럽 출장 잘 마쳤고요. 충분히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감독은 출장 성과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는 29일 대표팀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사령탑에 오르게 된 과정과 외국인 코칭 스태프 구성, 유럽파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축구협회를 향한 날선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축구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쓴맛을 봤던 홍명보 감독에게는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 복귀전인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프로축구 강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등학생 양민혁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으로 이적할 전망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가장 빠른 소식통으로 통하는 로마노 기자는 SNS에 토트넘이 2006년생 양민혁의 이적을 놓고 강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가 되는 대로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이었는데요. 삼복 더위에 걸맞게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내륙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내일 밤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에서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낮 더위가 고스란히 밤 더위로 이어지면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열대야 속에서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잠들기 5시간 전부터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또 덥더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자제하고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허기가 진다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나 우유 정도만 간단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